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그리고 시장 그 주가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늘 과도하게 오르고 거품 꺼지고 늘 과도하게 하락하고 다시 오르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초유의 위기 같은 게 터졌을 때는 상당한 유동성이 늘 공급을 하죠. 근데 이번에는 그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을 뿐이고, 그리고 그 유동성으로 가는 기간이, 이 가격이 오르는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거품이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그 거품 해소의 과정을 또 거치는 거고. 그럼 거품 해소의 과정, 그러니까 거품이 꺼지면 그거로 끝이냐? 하여튼 그건 또 아니에요. 거기서 뭐 예전의 바닥으로 다시 내려갈 거냐? 그건 또 몰라요. 예,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고. 보통은 덜 가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보통 W 얘기 하잖아요. 근데 최초의 바닥보다는 두 번째 바닥이 좀 높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해본 바에 따르면 아마도 최초의 충격보다는 두 번째 충격이 덜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뭐 2차 확산 얘기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되면 다시 그냥 또 지옥으로 가는 거냐 뭐 이런, 그래서 결국 거품 꺼질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데, 물론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로 딱 끝이 아니다. 결국은 아니, 계속해서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W장은 맞아요. 우리 말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W장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이게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 바닥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게 뚫고 내려가면 W장이 아니에요. 음, 추가 하락형이지. 근데 저도 이게 추가 하락형보다는 W장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OECD는 경제 전망을 2차 유행이 오면 이 W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보다는 좀 더 높은 그런 거죠. 근데 뭐 IMF 같은 경우에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스위쉬, 나이키형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이죠. 나이키. 나이키형, 스위쉬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이 중간에 굴곡을 빼고 보면, 굴곡을 넣어서 보면 W자형이나 뭐 스위쉬형이나 마찬가지거든. 근데 요게 요쪽 첫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높다라는 거예요. 더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저는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워렌 버핏이 최근에 뭐 금융주나 항공주 많이 팔고, 그래서 뭐 포트누이 같은 사람들은 워렌 버핏의 시대가 끝났다, 걔 팔고 나니까 주가가 급등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마이웨이래요. 마이웨이. 음, 마이웨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내 방식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망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따라 따라가겠다. 이것도 마이웨이는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갈지 저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투자를 그렇게 보거든요. 투자를 그렇게 보는. 주가 올라가고 떨어짐에 따라서 걱정하고 희망을 갖고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로 가는 거죠. 그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아무리 알려고 노력해봤자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1초를 모르고 그거는 신의 영역이죠. 근데 나는 나의 방식으로 가야 될 거거든요. 전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가 이런 위험이 있겠네? 요렇게 갈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나는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의 방식일까?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왔나? 이런 환경에서는. 그런 식의 자기의 방식을 선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렌 버핏은 이런 환경에서는 내가 금융주와 항공주는 팔아야 되겠다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빨리 팔았네, 뭐 늦게 팔았네 이런 생각은 하겠지만, 그게 그 워렌 버핏의 마이웨이죠. 그 투자자들이 그런 식의 걱정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자기 방식의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결국은 그 과정을 하시게 되죠. 남 따라가는 거는 그건 나중에
그래 그때 걔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됐잖아라고 하는 나중에 가서 결과가 안 좋을 때 남을 비난하기 좋아요. 잘 되면 그래 나 그때 그렇게 선택했잖아. 잘못되면 걔 때문에 그렇잖아. 비난하기 좋거든요. 하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전망을 세우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 세상은 이렇게 갈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 근데 잠깐만 이 내 전망이 틀리면 어떻게 되지? 너무 심하게 다칠 수 있겠네. 그러면 이 정도는 이 손실이 이 정도 이상 가는 거는 막아보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투자의 제가 볼 때 정석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부동산 관련 대출은 거의 대부분 다 막아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흘러가면서 뭐 집값이 올라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그게 그렇잖아요. 개인들이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사업이 안 돼서 망하면 부동산이라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그게 파산을 안 하도록 막아놓은 거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을 푼 게 아니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게 돈을 빌려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방식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뭐 저기 그 어떻게 보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폭주 기관차 이런 느낌까지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빚을 빌리고 이게 은행들이 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이게 이제 빚을 이자를 못 갚는 개인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산시킬까요? 돈 더 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나가는 대출이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경제는 성장 못한다는데 그 돈 빌려서 뭐 할까요?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양이죠. 경제 성장률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대출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 밑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못 잡은 지가 지금 벌써 20년째 경제 성장률보다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의 산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분들 몇 분 있어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부채의 산이 결국은 우리를 뭐 덮칠 것이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레이 달리오 대표적으로. 뭐 작년에 냈던 책이 초반에 엄청난 히트를 기록을 한 게 우리는 부채로 망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미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잘못 계산한 것이다. 통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통계가 그게 맞습니다. 근데 한국이 이 문제가 좀 심해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근데 많은 신흥 국가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한국이 좀 더 심하긴 하지만 뭐 아주 심하다 이렇게 보긴 어려운 게 많은 신흥국들이 지난 10년간 부채로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갚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부채를 늘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죠. 그래서 많은 이제 생각 있는 사람들이 이게 끝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시냐. 이게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화폐의 명목 가치가 떨어지는 것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거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려서 자산에 계속 들어가네. 야, 이거 둘 중에 하나겠죠? 자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안 그러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거나. 이 밑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냐면 소득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소득은 이만큼인데 자산 가격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은 부채로 쌓아가는 것이죠. 근데 자산 가격이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요. 근데 소득은 안 올라가. 월급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참 못 듣죠, 그죠? 그럼 이 괴리가 갈수록 커져간다라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죠. 이게 내려오거나 이게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망한다는 사람들, 레이 달리오나 국내에서도 망한다는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는 뭐 디플레이션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근데 한 번의 사례가 있어요. 대공황 때. 1929년, 30년 대공황 때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는 돈을 못 늘리니까 이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돈을 늘리면 이걸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죠. 근데 소득을 어떻게 증가시키지? 일자리도 안 만들어지는데 경제도 안 성장하는데 화폐를 풀어서 돈을 풀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실질 소득은 유지가 되면서 명목 소득이 올라가는 이 방법
밖에 없지 않겠는가 결국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끝은 각국이 이제 결국 돈을 풀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은 그겁니다. 미연준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정확하게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낳는 씨를 뿌리고 그걸 이제 계속 물을 주면서 인플레이션의 씨앗을 키워나간 그렇게 많은 달러를 푸는데 달러가 폭락을 안 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달러를 앞으로도 계속 풀어낼 건데 그 끝이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보충 설명이라 하자면, 그러니까 자산, 실물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에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겠죠. 그다음에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돈을 빌려줬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손해가 나는 거고, 돈을 빌렸는데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실질적으로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 가계의 부채가 뭐 자영업자라든지, 최근에 뭐 자영업자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이 주택을 통한 부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부채를 갚을 수 없다, 이쪽에서 그 채무자가. 그러면은 그거를 그 경제 시스템이 해결하는 방법은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그 부채 부담을 가볍게 낮춰줄 수 있죠. 그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투자를 이야기를 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발생하게 되면 가장 불리한 게 누구겠습니까? 사회적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거든요. 연금 생활자들이 가장 불리해요. 그렇죠. 그리고 은행에 예금 넣어놓고 뭐 채권 이런 분들이 가장 불리합니다. 근데 누가 이런 걸 주로 많이 하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은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채권 쪽으로 들어가요. 연금 뭐 이런 것도 다 채권 쪽이죠. 그래서 이쪽이 제일 불리합니다. 근데 평생 투자라는 거 해본 적도 없고 뭐 그쪽이 제일 불리하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시대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런 맥락입니다.